어제는 제가 새벽에 촬영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슈를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계속 말씀드린 그 패턴대로 계속 갈 것 같고, 오늘 그냥 중간에 중요한 이슈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한 3, 4시까지는 이게 마이너스대 영역에 있었다가 후반부에 확 밀고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끝났어요. 유럽장은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건 아시아장도 마찬가지인데 오랜만에 열린 중국장이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막 오르고 있는데, 유가는 아마 그 사우디에서 가격을 하락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일정 부분 내려갔지만 구리 가격은 계속 아직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한 부분이 원자재 시장에 작동하고는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전 같으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채권 수익률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죠. 근데 특이하게도 요새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조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과거 이게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채권 수익률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제가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경제 지표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그건 이제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한마디 했다가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시장이 크게 출렁이니까 뒤로 한마디 물러섰어요. 그냥 준비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한마디 물러서면서 시장이 다시 거기에 반응을 했는데, 연준 위원들은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얘기가 나오네요. 금리 인상을 제닛 옐런이 얘기를 했는데 파월보다 먼저 꺼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달라진 게, 원래라면 사실은 재무장관이거든요, 제닛 옐런이.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재무장관은 정부 입장이죠. 그러니까 경기를 좀 누그러뜨리는 액션보다는 빨리 달리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국가의 흐름, 인플레이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연준 쪽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슬며시 나오고, 옐런 쪽에서는 오히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왔어요. 이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중에서 누군가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일단은 재무장관이 미국 쪽에서 먼저 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이슈는 그 액션을 하는 게 연준이기 때문에, 특히 제롬 파월 연준이나 이런 사람들 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테이퍼링을 상당히 늦게 할 겁니다. 가장 늦을 수도 있고, 물론 예전처럼 버냉키처럼 거의 한 7년 정도씩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는 테이퍼링이 가장 늦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장의 입보다는 다른 쪽 입을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테이퍼링으로 쳐서 검색해서 기사가 나오면 되는데, 아직은 국내 기사가 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영문자로 검색해서 보여드리는데, 영국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중앙은행의 임원들 중에 국채 매입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현재 상황을 유지하지만 곧 테이퍼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도 했고 영국도 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없이 시장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10년 국채 수익률이 막 치고 올라올 땐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년 국채도 따라 올라오고 물가 상승률의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약간 떨어진 겁니다.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인플레이션 문제 부분하고.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유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기적 패턴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연두색은 CPI, 미국의 CPI입니다. 그냥 모든 물가를 다 종합한 그 전년 동월 대비 움직임이고, 이 빨간 게 주가 차트예요. 그다음에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 검은색이 기준금리예요. 검은색이.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을 하고 주가 차트를 보면 물론 이제 10년 그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주식 시장은 상관관계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높을 때는 언제냐면 경기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내려갈 때 그 10년 국채의 수익률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경기 정점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0년 국채를 매집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내려가죠. 아래쪽으로. 그 과정에 주식도 경기 수축 위험성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치면서 이제 선호가 있죠. 이제 채권 수익률 상승하고 얘도 올라와요. 채권 수익률이 먼저 안전 선호도에서 일정 부분 빠지면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경기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상관관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추세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내려왔는데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죠.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입에 들어가면 초입에도 약간 상관관계가 높아요.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확장 국면이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확장 국면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꽤 빠른 속도로 쭉 내려오죠. 그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잃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조정 국면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은 경기 정점에서 경기 확장 초반부에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 상관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관관계가 깨진다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일정 수준 지나서 확장면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패턴이 그런 패턴을 약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우려되고,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다가 주가는 위로 머리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경기 확장 국면에 안착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패턴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그런 패턴이 과거에 반복됐었는데 이 글로벌 금융,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깨져 있었어요. 잘 보시면 꽤 오랜 기간 동안 10년 국채 수익률은 아랫방향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금리도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연준이 기준금리 내리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면서 추세적으로 기준금리도 내려오죠. 그러면서 주가도 정점을 찍고 조정받으면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 사이클이 되면 주가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시기에 뉴스보드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연준이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주식을 떠받쳤는데 또다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주식을 떠받친다라는 그런 뉴스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패턴이 지금 계속 완전히 엇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직전부터 투자에 대한 움직임들, 투자의 방향성이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혼재돼 있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던 것들,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하고 막 이런 높았던 모든 요소들이 막 깨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주식 강세의 패턴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테이퍼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추세적인 움직임은 추세적인 움직임은 뭐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친다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예측을 아직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치 배수가 너무 높다는 거죠. 보시면 가치 배수가 미국이 너무 많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 패턴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계속 이렇게 추세를 계속 끌고 올라갔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 국면을 유지했죠.
그거는 이 시작점이 가치 배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꼭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지금 짧아서 그렇지 이게 24배가 미국이 2002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한 것 중에 가장 고배수가 24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표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스타트점이 일정 수준 낮게 한 12배, 14배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은 먹을 만한 거는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눈으로 향후에 우리가 주식에서 기대해야 될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원자재 시장이나 투자 매력도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여하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다른 그냥 테슬라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나온 뉴스 보도 중에 주요하게 제가 본 건 이겁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그런데 테슬라가 이미 실적이 뭐 최고치의 실적을 내고 했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주요 수익은 자동차 판매로 인한 수익이 아닙니다. 자동차 판매로는 손실을 내고 있고 그 손실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그 손실을 넘어서는 수익을 내가지고 그게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그 탄소 배출권을 사주는데 다른 예를 들면 뭐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합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권을 안 사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향후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익이 났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이 탄소 배출권에 있는데 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이익을 못 내는 리포트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뉴스 보도에 올라오고 있고 그게 이제 테슬라가 호시절이 끝났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테슬라는 더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격을 올려서 그 높은 가격으로 마진을 받으면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테슬라를 안 사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가 지금 이런 패턴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테슬라가 계속 한없이 치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그 애널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게 근본적으로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가 점점 기반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에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은 돌아갈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테슬라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이슈 같은 걸 잘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가 보시면 저걸 좀 치고 나서 1월 달에 근데 2개월 하셔야 돼요. 12월 달 이후에 여기서 재차 상승했던 거는, 여기서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여기서 재차 상승한 건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이 아니고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밀고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여기까지가 실적이고 이거는 S&P 500 지수의 편입 비중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실적하고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배열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 봤으니까 아크펀드를 좀 더 보면, 아크펀드의 추세는 보시면 여기 저점을 깼습니다. 지지선으로 유지되고 있던 저점을 깼거든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근 추이를 놓고 보면 직전에 찍었던 저점을 안 찍고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가이드라인 지금 깨져서 내려왔거든요. 향후 방향성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하튼 아크펀드는 지지하고 있던 저점을 깼어요. 그리고 저점이 깨져서 내려가는 속도도 좀 빠릅니다. 이게 아랫방향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이게 꼭 긍정적이진 않은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아크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줌은 알잖아요.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서 6위 줌까지만 저희가 주식 움직임을 볼게요. 1위 테슬라는 보셨으니까 이게 2위입니다. TDOC. 얘 보시면 2월 달에 정점 치고 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건너박질 치고 있죠. 얘가 3위예요. ROK요. 얘가 보시면 저점을 찍은 것 같았는데 저점이 뚫렸습니다. 뚫리고 다시 하강하고 있어요. 어제 나스닥이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6% 빠졌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죠? 이거 어딨냐? 얘 6% 넘게 빠졌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 넘게 빠졌죠. 오늘 테슬라도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1%.
이게 4위입니다. 4위가 스퀘어인데 3% 넘게 빠졌죠. 얘도 반등하는 것 같더니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오고 있어요. 얘가 5위죠. SHOP. 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졌어요. 우리가 본 줌 보시면 얘는 뭐 지지선 뚫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정도 빠졌는데 제가 이거를 아크펀드를 막 악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S&P 500이고요. 얘가 나스닥입니다. 얘가 아크펀드예요. 그런데 아크펀드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건 맞아요. 여기 지난번에 3월달 저점 부분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출발하는 요 차트를 그려보면 상당히 많이 먹었죠. 왜냐면 이게 300%까지 300%는 아니에요. 제로 포인트? 맞네. 한 320, 330, 340까지 올라갔으니까 다른 쪽에서 한 100% 좀 넘게 먹거나 그 미만적인 걸 먹었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 투자한 사람이 이만큼 먹는 거지 얘들보다. 이 시점에 투자한 사람이나 이 시점에 투자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저점에서부터 테스트하는 거 말고 일정 수준 오른 올해 때로 좀 볼까요? 올 때 보면 자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게 올해 1월달 2021년도 1월달부터 보는 거예요. 보시면 아크펀드는 급등했었지만 2월에 정점을 치면서 아랫방으로 공두박질 치고 1월 기준 한 마이너스 13% 빠져 있는데 다른 것들 S&P 500 지수는 많이 올라가 있고 한 13% 먹고 나스닥은 7%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움직일 때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끝없이 이 편차를 벌이면서 올라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섹터로 본 거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지수를 추적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섹터를 한 아크 펀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언택이나 투자, 이노베이션 관련된 주식 쪽으로 들어가서 나무 언니가 많이 먹어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다른 쪽으로 순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뜨겁게 올랐던 주식들을 계속 미련을 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드렸던가요? 제가 이제 PB들한테 가끔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물을 바다에서 던지는데 아직 물고기 떼가 지나가지 않은 저기서 오고 있는 그물을 먼저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물고기 떼를 확 다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물고기 떼에다가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물고기 떼에다 던질 때 내가 이거 그 중간쯤 지나갔는데 던지고 있는지 한참 지나서 꼬리 부분에 던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죠,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안에는 미래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들어있어야 되고 현재에 먹을 것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쳐다보시면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한 업종에 너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전기전자나 이런 쪽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혹은 경기 민감주 쪽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처럼 섹터 순환을 막 계속 돌릴 수 있다. 내가 정확한 타이밍 잡아서 막 돌아가겠다. 기관이나 뭐 이런 펀드매니저처럼. 그게 개인이 용이하지 않은 건 기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는 개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하나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섹터든 어떤 기업이든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나눠두시는 게 좋고 그 나눠둔다는 개념은 지금 먹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먹을 것도 미리 나중에 추수하기 위해서 사놔야 된다. 이런 부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그런 게 있겠느냐? 그거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한번 다시 학습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거론을 드리면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기업 실적을 쭉 보면 기업 실적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계속 과거 패턴처럼 매출이나 이익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얘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돼서 투자자들한테 소외,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반 소외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의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금 당장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기업이 문제가 없으면 계속 성장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그런 주식의 일부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두면 나중에 이익을 내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MSCI 편입지수와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슈가 그래서 이 편입지수가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그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한국경제 기사만 한번 볼까요? 이거 한국경제 한 달 남았다. 코스피 4천 가능성 솔솔해서 5월 4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6월 선진국 시장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승격되게 되면 코스피가 일정 수준 튀어오르게 될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일단 여하튼 이런 이슈가 이전에도 이미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입지수가 된다면 성과가 날 거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섹터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 섹터 수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면 코덱스 200과 같은 지수를 그냥 사놓고 일부 주식들을 그냥 편입하면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개인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지수를 추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면 계속 잘 갈 거니까. 그리고 향후에 패턴을 놓고 보면 조정의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적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했을 때 그 조정 폭하고 올라가는 폭하고를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전략을 아직도 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직은 국내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반영은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보면 이제 이슈가 잠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튀어 올라온 것 같고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슈가 반영이 되면 얘는 전고점 밑에 들러붙든지 얘를 치고 일정 부분 올라가든지 이런 액션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단 상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 투자자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얘기 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믹싱하셔서 어떻게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